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 현장의 임동서입니다. 시장의 반등에 대한 기쁨이 하루를 채 가지 못했습니다. 뉴욕 증시가 12년 만에 최저치로 내려앉았다는 소식에 무겁게 출발했던 우리 코스피 지수는 결국 고공행진을 펼쳤던 원달러 환율 탓에 고개 한번 들어보지 못한 채 급락세로 오늘 장을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35포인트가 하락한 1063.88로 거래를 마감을 했습니다. 원달러 환율도 27원이 급등하며 1516원으로 10년 11개월 만에 최고치를 경신을 했습니다. 자, 오늘 센 경제 현장에서는 서울 지역의 전세 현황과 주식이나 보험예금 등을 한 곳에서 가입할 수 있는 금융상품 전문 판매 제도에 대해서 여러분께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이명박 대통령이 25일, 바로 내일이면은 취임 1주년을 맞습니다. 시간이 참 빠르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청와대는 이명박 정부 출범 1주년을 낮은 자세로 조촐하게 보낸다는 방침인데요. 떠들썩한 행사보다는 지금의 경제 위기를 겪고 있는 사회 분위기에 맞는 당면한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방안 마련에 주력한다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청와대에 나가 있는 서울경제신문 온종훈 기자를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온종훈입니다. 네, 내일로 취임 1주년을 맞습니다. 좀 광범위한 질문일 수도 있겠는데요. 자, 지난 이명박 정부의 1년 동안을 정리한다면 어떻게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참 1년 동안 많은 일이 있었죠. 네. 이명박 정부는 지난 17대 대선에서 500만 표 이상의 득표차를 보이는 등 10년 만에 정권 교체라는 국민적 성원과 지지를 받고 출범했습니다. 그러나 출범 직후 터진 미국산 수입 쇠고기 파동과 이에 뒤따른 촛불 시위로 국정 지지율이 10%까지 떨어지는 곤욕을 치르게 됐습니다. 하반기 이후에도 편치 않았습니다. 비록 외생 변수이긴 하지만 글로벌 금융위기의 직격탄을 받으면서 국내적으로는 경제 위기를 맞게 됩니다. 경제 살리기 정부라는 그 모토가 무색해질 정도로 어려운 경제 사정으로 현재도 국정 운영 전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집권 1년 동안의 국정 운영 난맥의 가장 큰 원인은 일단 일방통행식 국정 운영이었던 것 같습니다. 취임 초반 강부자 내각으로 대표되는 조각 파문과 곧이어 터진 미국산 쇠고기 논란, 촛불 시위 등은 민심을 외면한 대표 사례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6월에는 청와대 수석실이 전면 개편됐고 곧이어 7.7 개각도 했지요. 이 과정에서 가장 많이 여론에 해저던 말이 소통입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대국민 사과에서 정부 조직과 국민과의 소통이 원활하지 않았다는 점을 밝히면서 더 낮은 자세로 국민을 섬기겠다고 자성의 목소리도 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가 본격화된 9월 이후에도 종합부동산세 폐지, 수도권 규제 완화, 공기업 개혁, 여권 진영 개편 등을 둘러싼 당청 간의 잦은 이견이 노출되면서 여론의 따가운 비판을 받았습니다. 특히 종부세 관련 논란과 관련해서는 부자들과 있는 자들을 위한 정권이라는 뼈아픈 비판도 받았습니다. 여기다 경제 위기로 힘을 모아야 하는 올해도 초반부터 터진 용산 참사와 119 개각에 대한 비판 여론 등으로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네. 자, 지난 1년간의 평가가 크게 엇갈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평가도 물론 있을 것이고요. 그에 반한 부정적인 평가도 분명히 있을 텐데, 자, 어떤 것들로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예, 일단 이 대통령에 대한 국정 지지도의 변화 추이가 파란만장했던 지난 한 해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취임 초반인 지난 2월에는 한 여론조사에서 국정 지지도가 76%까지 갔으나 이후 쇠고기 파동과 촛불 시위 여파로 취임 100일 만에 17.1%까지 추락했습니다. 이후 8.15 광복절 축사에서 사실상 정권 재출범을 선언한 이후 지지율이 소폭이나마 상승 곡선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올 들어서도 용산 참사 등의 고비가 있었지만 취임 1주년을 전후한 각 언론사 여론조사에 따르면 약 30% 중반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지지율은 최악의 국면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추진력을 가지기에는 다소 미흡해 보입니다. 지난 1년 동안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지만 규제개혁, 공직사회 쇄신, 사강외교 복원, 법질서 원칙 확립 등의 분야에서는 상당히 성과가 있었으며 국정 운영의 초석을 마련했다는 것이 청와대와 여권 내부의 평가입니다. 그러나 야당은 이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고 있죠. 야당은 지난 1년간을 총체적 역주행이라고 평가하면서 경제 악화와 일방통행식 국정 운영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야권은 특히 인사난맥과 최근 발생한 용산 참사, 법안 강행 처리 등에서 나타난 문제점 등을 거론하면서 무능력하고 무책임한 정권이라고까지 폄하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권 1년을 보는 예의 시각차가 하늘과 땅 차이라고 할 만큼 큰 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자, 이명박 정부는 이제 내일부터 집권 2년 차를 맞게 됩니다. 집권 2년 차인 올 한 해 의미 그리고 해결해야 될 과제들이 무척이나 많은데요. 자, 어떤 것들을 손에 꼽을 수 있겠습니까? 네, 집권 2년 차인 올 한 해는 이명박 정부 차원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봐도 중요한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당장 경제 살리기에 이명박 정부뿐만 아니라 나라의 명운이 걸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대통령은 이번 경제 위기를 전대미문의 위기로 규정하고 비상정부 체제를 가동하는 등 총력 대처에 나섰지만 낙관적인 전망을 하기는 아직 이른 상황입니다. 금융 부분이 실물 분야로 다시 또 실물이 금융으로 이어지는 경제의 악순환이 한치 앞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 대통령은 올 초 신년 국정연설에서 취임 첫 해의 시행착오를 훌훌 털어버리고 새로운 출발을 다짐했습니다. 집권 1주년을 계기로 경제 살리기가 민생계획 과제에 올인하며 대대적인 국정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 때문에 코드 인사에 대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국정원장, 검찰청장, 경찰청장, 국세청장 등 이른바 4대 권력기관의 장을 대폭으로 물갈이하고 경직팀도 경제 살리기 위주로 재구성한 119 개각을 했으며 복심들을 국정에 전면 배치하면서 의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 2월 지방선거를 기점으로 국정의 무게추가 국회와 당으로 조금씩 기울어질 수밖에 없는 정치 현실을 감안하면 올 1년을 잘 다져놔야 이후의 국정 운영도 원활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 경제 위기 자체도 순조롭게 극복하지 못할 경우 정권의 존립마저도 위협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제 회복 없이는 이 대통령의 모든 국정 운영 구상이 근본부터 흔들릴 수 있다는 말입니다. 정부가 재정 확대와 금융 지원, 기업 구조 조정, 조기 추경 편성 등 가능한 모든 조치를 총동원하고 있으나 경제 조기 회생의 조짐은 요원하고 오히려 유럽발 악재로 잠잠하던 금융 불안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외에도 북한의 미사일 발사 의혹과 쟁점 법안 처리인 용산 사태를 둘러싼 여야간의 대치, 소통 미흡과 일방통행 논란 등도 원활한 국정 운영에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북한이 실제로 도발을 일으킨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한반도 정세의 불안정성이 가중되면서 경제는 물론 사회 전반이 크게 요동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이 밖에도 여권 내부에도 문제가 큽니다. 친이 친박 진영 간의 파워게임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있고 각종 계획 과제들도 야당 및 이해 집단의 반발에 부딪혀 표류할 가능성도 상당히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네. 자, 지금까지 집권 2년 차를 내일로 맞게 되는 이명박 정부의 평가와 또 앞으로 풀어야 될 과제들에 관해서 정리해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온종훈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봄과 함께 겨론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첫 보금자리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서 우리 신혼부부들의 걸음이 무척이나 빨라지고 있을 텐데요. 근데 특히나 이제 자금 사정이 넉넉치 못한 신혼부부들은 1억 원 미만의 전세 아파트를 구하기가 무척이나 쉽지 않아 보인다고 합니다. 서울 지역의 1억 원 미만 전세 아파트를 조사해 봤더니요. 그 결과 지난해에 비해서 그 수가 무려 13%나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네요. 서울경제신문 전재호 기자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결혼 시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신혼부부들은 신혼집 마련이 가장 이제 걱정이고 첫 출발이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서울에서 1억 원 미만의 전셋집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신혼부부들은 자금 사정이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그 1억 원 미만의 주택을 많이 찾고 있는데요. 지난해 소형주택의 전세 가격이 오르면서 서울의 중저가 전세 아파트의 숫자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정보업체인 부동산뱅크가 2월 셋째 주 현재 재건축을 제외하고 1990년도 이후에 입주한 역세권 전세 아파트를 조사한 결과 공급 면적 67제곱미터형 이상인 1억 원 미만 전세 아파트는 35개 단지 7,650여 가구를 짓게 됐는데요. 네. 이는 지난해 초에 51개 단지 8,870여 가구에 비해서 13%가량 줄어든 수치입니다. 또 공급 면적 82제곱미터 이상인 1억 원 미만 전세 아파트는 1,270여 가구에서 930여 가구로 26%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은 신혼주택의 경우 역세권 아파트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하고 있는데요. 역세권 아파트는 일단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데다 황금성도 좋아 계약기간 이후를 미리 대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나중에 나갈 때 좀 돈이 전세금이 잘 빠질 수 있는 그런 아파트라는 뜻도 담고 있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서울에서는 주로 어느 지역에 이제 전세 아파트가 많이 몰려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지하철역으로 보면 1호선 주변에 많이 몰려 있는데요. 역별로는 개봉, 오류동, 가산 디지털 단지, 월계, 녹천, 도봉산 등이어서 종로나 시청 등 강북권 도심으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은 이용이 편리할 것 같습니다. 도봉구 창동에서는 69제곱미터형인 주공 4단지가 있는데요. 총 609가구로 이루어져 있고 전세 가격은 8천만 원에서 8,500만 원 수준입니다. 강남으로 출퇴근해야 하는 수요자들은 2호선이나 7호선이 가까운데요. 2호선엔 서울대 입구역이 도보로 3분 거리인 관악 캠퍼스 타워가 있고 7호선에서 노원구 공릉역과 가까운 공릉동 대하아파트, 수락산역이 도보로 5분 거리인 상계동 두산아파트, 노원구 중계동의 중계그린아파트 등이 있습니다.
또 여의도 등으로 출퇴근이 쉬운 5호선 부근에선 강서구 방화동의 도시개발 2단지 72제곱미터형이 8,500만 원에서 9,500만 원 수준이고요. 양천구 신월동의 태진 아파트도 9천만 원 수준의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 밖에 3호선은 은평구 가련동, 4호선은 강북구, 도봉구 등에 1억 원 미만 전세 아파트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서울권에서 아무래도 신혼집을 구하기가 힘든 신혼부부들은 이제 수도권으로까지 눈길을 좀 돌려야 될 텐데요. 네. 자, 수도권에 어디가 좋아 보이던가요? 네, 아무래도 서울보다는 수도권에서 그 1억 원 미만 전세 아파트를 찾기가 훨씬 수월합니다. 네. 수도권도 1호선 부근에 많이 몰려 있는데요. 남쪽으로는 평택, 오산, 또 부천, 수원 등이 있고요. 위쪽으로는 동두천, 의정부 등이 대표적입니다. 3호선을 이용할 수 있는 곳도 많은데요. 경기 고양시 백석동이나 주교동, 성사동, 주엽동 등이 있습니다. 이들 지역은 백석역과 대화역, 원당역, 주엽역 등을 이용할 수 있어 강남이나 종로 등으로 쉽게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네. 또 4호선 라인에는 시흥이 대표적이고요. 안산시, 안양 등에서도 오이도역이나 고잔역, 범계역 등을 이용할 수 있는 1억 원 미만 전세 아파트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또 수도권 전세 가격은 위치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서울보다는 2천만 원 이상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선택의 폭이 넓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네. 자, 게다가 요즘 들어서 이제 장기 전세에 관해서 관심들이 높아지고 있는데 사실 누구나 들어가고 싶어는 하지만 또 들어가기 만만치 않은 게 현실이라고 합니다. 장기 전세 현황은 어떻습니까? 네, 서울시 산하기관인 SH공사는 시세보다 저렴한 장기 전세 주택을 공급하고 있는데요. 신혼부부들에겐 전용 면적 60제곱미터 그 이하 주택 중 30%를 우선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도 좋을 것 같습니다. SH공사는 올해 송파구 장지동, 중랑구 신내동, 은평 뉴타운, 노원구 상계동 등에서 장기 전세 주택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오는 5월부터는 은평 뉴타운에서 총 765가구를 선보일 예정이고요. 이 중 전용 면적 60제곱미터 이하는 276가구입니다. 또 5월에는 상계동에서도 370여 가구를 공급할 예정이고요. 8월에는 장지동, 신내동 등에서 청약에 들어갑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청약하기 위해선 청약저축이나 예금, 부금에 가입한 뒤 6개월 이상이 경과해야 하고요. 맞벌이가 아닌 경우에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을 초과하면 안 됩니다. 다만 배우자가 소득이 있을 땐 월평균 소득의 120% 이하까지 가능합니다. 또 순인의 경쟁이 있을 경우엔 혼인기간이 짧고 그 자녀가 많을수록 당첨 확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네. 자, 어쨌거나 이제 경제 여건이 워낙 이제 빡빡해지면서 신혼집 구하기가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또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첫 출발하는데 뭐 집이 예상보다 좀 기대했던 것보다 작고 좀 초라하면 어떻겠습니까? 사랑으로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발품을 많이 팔면 좋은 전셋집 찾아볼 수 있겠죠. 자, 지금까지 전재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2010년이면요. 예적금은 물론이고 보험과 카드, 주식 펀드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한 곳에서 판매하는 금융상품 백화점이 생긴다고 합니다. 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문승관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앞으로는 한 곳에서 주식이나 예적금 그리고 보험, 예금 등을 함께 가입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린다고요? 네, 예금과 적금은 물론 보험과 카드, 주식, 펀드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금융상품 백화점이 오는 2010년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위원회는 내년까지 소비자가 모든 금융상품을 한 곳의 전문 판매 기관을 통해 구입할 수 있는 금융상품 전문 판매 제도를 도입키로 하고 법제화 작업을 공식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방안이 나오게 된 주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 금융시장 간 장벽이 허물어지면서 판매 채널이 확대되고 있고 전문 판매 채널을 도입하면서 소비자들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서인데요. 네. 금융위는 지난해 6월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경쟁력 강화위원회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금융규제 개혁안을 발표한 후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의 연구 용역을 발주해 최근 최종 보고서를 받았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금융상품 전문 제도는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까? 우선 서울대 금융법센터가 제출한 연구 용역안에는 크게 8가지 내용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우선 금융상품 판매 전문 회사 도입 배경과 금융상품 판매 조직의 현황과 전망, 판매의 법적 구조, 취급 대상과 금융상품의 범위, 판매 종사자의 자격 확보, 판매 전문 업체에 대한 규제, 금융 소비자 보호, 법제화 방안 등입니다. 금융상품 전문 판매업 영위는 관련 자격증 및 유관기관 근무 경력 등이 있는 사람으로 제한되며 사업장 개설은 등록을 원칙으로 하되 예금에 대한 대리를 취급할 때는 인가 방식을 적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독립 판매업자는 자체 책임을 지도록 했으며 연계 판매업체에 대해선 일정 규모 이상의 비전속, 복수업종 유형에 한해 판매업자의 배상 책임 부담을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판매업 자격 확보와 관련해서는
기존 자격증은 인정토록 했으며 금융감독원과 각 금융협회가 추천하는 사람으로 구성된 별도의 협의체를 통해 자격증 제도 및 연수, 교육을 지정, 운영토록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고요. 현행법상 인정되는 자격증에 대해서는 소속 구조와 업무 범위를 연계해 그 효력을 인정하는 규정도 마련 중입니다. 예금 판매 전문업자를 통한 예금 계약의 경우 일정 자격 요건을 갖추도록 할 방침이며 건전성 규제는 독립 판매업자와 예금 전문 판매업자에만 적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금융상품 전문제도는 앞으로 어떤 과정을 거쳐서 도입되게 됩니까? 예, 금융위는 조만간 관련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최종 보고서를 바탕으로 가칭 금융상품 판매 전문업에 관한 법률을 입법할지 공식적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각 금융회사의 의견을 수렴해 올해 말까지 관련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입법 시기는 은행과 보험업법을 개정한 후 1년여의 준비기간을 더 시행할 방침이고요. 최근 금융위의 한 관계자는 최근 최종 보고서를 받았다며 금융 관련 핵심 사안들이 많아 공식 작업에 착수하지 못했지만 조만간 법제화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에 따른 금융계 반응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예, 그 제도 도입에 대한 금융사들의 입장은 대부분 냉담한 반응입니다. 은행연합회와 금융투자협회는 시기상조를 이유로 원칙적인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고요. 여신협회는 제도적 보완 장치를 마련 후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을 금융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생선보협회도 금융위의 진행 사항을 지켜보며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처럼 많은 금융사들이 제도 도입을 꺼리는 것은 금융상품 전문 판매업 필요성에 대한 사전 연구 부족 및 제도 시행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각 금융사 간 이해관계가 첨예한 것도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서울경제신문 문승관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이어서 오늘 경제 지표를 살펴드립니다. 네, 이어서 오늘의 증시 마감 시황을 알아보겠습니다. 서울경제신문 증권부 연결돼 있습니다. 유병원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 마감 시황 정리부터 해볼까요? 예, 코스피가 또다시 급락했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35.67포인트 내린 1063.88을 기록했습니다. 어제 증시가 오랜만에 33포인트나 올랐었는데요. 하루 만에 모두 까먹었습니다. 미국 증시가 12년 만에 최저치로 하락했다는 소식에 투자 심리가 바짝 얼어붙은 게 주된 원인으로 보입니다. 외국인은 오늘도 매도 우위를 보였습니다. 오늘 하루에만 3천억 원이 넘는 순매도 물량을 쏟아냈습니다. 투신권도 1,500억 원의 매도 우위를 보이며 지수 하락을 부추겼습니다. 연기금이 1,486억 원을 순매도했는데요. 지수 방어에 나서기에는 힘이 붙이는 양상입니다. 전 업종이 하락했는데요. 철강, 금속, 기계, 운수, 장비, 운수, 창고 등이 4% 이상 떨어지는 부진을 보였습니다. 모두들 경기에 민감한 업종들입니다. 네. 자, 어제 상승분을 모두 까먹게 한 주범은 아무래도 외국인들의 매도세라고도 정리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주 미워 죽겠습니다. 왜 이렇게 팔아치우는 겁니까? 오늘을 포함해 외국인은 열 하루 동안 주식을 팔기만 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쏟아낸 물량만 1조 8천억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또한 선물 시장에서도 순매도로 일관하고 있는데요. 선물 시장에서도 7거래일 연속 매도 우위를 보이며 21,582계약을 쏟아냈습니다. 외국인의 이 같은 매도 공세는 글로벌 금융시장이 다시 불안해진 것이 가장 주된 요인으로 꼽힙니다. 금융 리스크 재발 우려로 위험한 투자 자산들을 급히 회수하고 있고 그 대상 중에 하나가 한국 증시인 것입니다. 또 환율이 급등하고 있는 것도 외국인의 매도세를 부추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이 지난 97년 IMF 시기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는데요. 그렇게 되면 외국인의 입장에서는 이 같은 원화 약세가 환차선으로 작용하는 것입니다. 환율 불안이 계속된다면 외국인의 매도 공세는 당분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분석입니다. 다만 지난해 10월 급락이 다시 나타날지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이 우세합니다.
당시에 비해 외국인의 매도 강도가 현격히 적고 글로벌 당국의 공조도 전부 다 확고하기 때문입니다. 또 외국인이 채권 시장에서는 순매수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인데요. 주식과 채권을 가리지 않고 팔았던 리만 사태 때와는 달리 외국인은 이달 들어서 채권 시장에서는 약 2조 원가량을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네. 자, 코스닥 시장은 그래도 상대적으로 좀 견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정책 수혜주들은 그래도 여전히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3% 이상 떨어진 코스피와 달리 코스닥 시장은 오늘 선전했습니다. 1.45% 떨어지긴 했지만 370선을 지켜냈습니다. 기관 투자가들이 녹색 성장 정책 등 정부 정책 수혜주들을 집중 매집하고 있는 게 주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정책 수혜주들은 주로 코스닥 시장에 몰려 있습니다. 오늘 오른 주요 종목을 살펴보면 서울 반도체가 또다시 2.45포인트 올랐습니다. 장중 한때 11.95%나 급등하며 52주 신고가를 갈아치웠습니다. 또 다른 녹색 성장 테마주로 꼽히는 LNF와 버무 ENG도 나란히 52주 신고가를 새로 썼습니다. 두 업체 모두 서울 반도체와 마찬가지로 기관의 매수세가 돋보이는 종목입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도 녹색 성장의 옷을 입은 테마주들은 헐헐 날고 있습니다. LS산전이 대표적인 케이스인데요. LS산전은 어제 국내외 자동차 업체와 전기 자동차 부품 사업에 협력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이후 LS산전은 어제와 오늘 이틀 동안만 10% 이상 급등했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유병원 기자와 함께 오늘의 증시 상황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뉴스 단신을 전해드립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우리나라 대외 채무 중 유럽계 은행 자금 비중이 57%에 달해 동유럽 위기로 서유럽 은행들이 자금을 회수할 경우 국내 금융시장이 타격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정택 서한국개발연구원장은 선진국 금융시장이 불안정해 우리 시장도 상반기까지는 불안이 지속될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나 지급불능 사태 발생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GM대우 제이코니 부사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근로자의 인위적 구조조정 계획은 없다고 밝히고 임원 임금 삭감과 비용 절감 등을 통해 현재의 위기를 이겨내겠다고 말했습니다. 베이징과 상해 등 중국 11개 도시의 신규 대졸자 취업률이 3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작년 이전 졸업자 중 미취업자도 100만 명에 달해 중국의 고용 한파가 심각합니다. 네, 잠시 후 증시전략센터를 이어가겠습니다. 대한민국 경제부 증권부 기자들이 아침마다 서울경제TV를 보고 있습니다. 매일 20분 투자로 미 증시 흐름을 한눈에 블룸버그 파이널 워드, 30분 시청으로 아시아 경제까지 한꺼번에 블룸버그 아시아 비즈니스 투나잇, 한글 자막과 함께 방송되는 블룸버그의 또 다른 프로그램들, 주말 인터뷰 프로그램 나이트 토크, 성공한 모험 기업인을 다룬 블룸버그 벤처, 음악과 영화, 순수 미술에서 세계 최고급 레스토랑까지 고품격 문화예술을 소개하는 매거진 프로그램 블룸버그 뮤직, 세계 정재계 거물들의 향배를 통해 글로벌 마켓을 예측하는 블룸버그 폴리티컬 캐피털, 블룸버그의 간판 스타 버너드 로가 각국 기업과 정부, 각계각층 인물 인터뷰를 통해 경제를 진단하는 블룸버그 보이스, 국내 최초 3시간 내 번역 자막 처리, 블룸버그 TV 국내 독점 채널 서울경제TV에서 이 모든 것을 경험하십시오. 블룸버그 TV 국내 독점 채널 서울경제TV. 네, 증시전략센터 순서입니다. 오늘은 동부증권의 한경탑 차장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어제는 모처럼 코스피 지수가 큰 폭의 반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 만에 다시 급락을 하면서 많은 투자자 여러분을 좀 당황시키기도 하고 좀 실망시킨 부분도 있었을 텐데요. 자, 먼저 오늘 장 정리부터 해보죠.
미국 증시의 급락 쇼크 그리고 1,500원대까지 오른 환율의 불안 그리고 전 업종에 걸친 외국인들의 매도 압력 등으로 중시 주변 요건들이 계속 발목을 붙잡으면서 코스피 지수는 전일의 상승폭을 그대로 반납을 하면서 35포인트 급락을 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전일 미국 정부의 금융기관에 대한 지원 약속에도 불구하고 기술주에 대한 수익 악화 경고 등 미증시가 12년 내 최저치로 마감했다는 소식으로 인해서 우리 시장도 약세 출발을 보였는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외국인들의 매물이 계속 확대가 되었고 그리고 3천억이 넘는 프로그램 매물까지 가세가 되면서 장중 별다른 반등을 보이지 못한 채 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장중 고점과 저점이 16포인트에 머무는 미미한 장중 일교차를 보이면서 미국 증시와 마찬가지로 코스피와 선물지수 모두 3%대 급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2개월 이상 유지가 되어 왔던 1080선을 지지로 한 박스권 이탈 현상이 나타나면서 투자 심리가 매우 위축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외국인이 코스피 시장에서 11일 연속 순매도를 가져가고 있고요. 그리고 선물 시장에서도 7일 연속 순매도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기관들의 매수 기조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만은 거래량 과열 현상과 주도 테마주군의 탄력 둔화 현상으로 단기 하락 추세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오늘 상당히 만만치 않은 급락장이었는데요. 특징적으로 움직인 그런 종목들이나 또 업종들은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오늘 특징주를 보면요. 코스피 시장에서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물론이고 전 업종이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미국 증시에서 은행주 및 자동차 관련주들이 그나마 반등에 성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종목별 특징도 우리 시장은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정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이 강력하게 추진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울트라건설 그리고 특수건설, 이화공영 등 이러한 그 4대강 테마 관련주들이 상한가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녹색 사업 추진을 선언한 SKC가 전고점을 돌파하면서 상승세 행진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건설주 중에서는 특징적인 종목이 두 종목이 있었습니다. 신성건설이 M&A 자문사를 선정했다는 소식으로 상한가에 마감이 되었고요. 그리고 GS건설이 외국계의 블록딜 매도설이 흘러나오면서 8%가 넘는 그런 급락세를 보이면서 특징적인 그런 건설주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산 재평가 재료를 바탕으로 3일째 상한가에 진입하던 한일철강이 대량 거래를 수반하면서 하한가 마감을 했고요. 그리고 또한 자본 잠식 우려가 제기된 쌍용 자동차도 오늘 하한가와 상한가를 넘나드는 그런 급등락을 보이면서 하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국내 증시가 하루 단위로 이제 급등과 급락을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투자자 여러분께서 참 이게 방향성을 예측하기가 힘든 장세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을 텐데요. 자, 이럴수록 장에 대응하는 게 참 만만치 않게 어려운 일이거든요. 자, 이에 대해서 어떤 그 시장의 대응에 대한 조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그 최근에 이제 불거지고 있는 문제는 미국의 국유화에 대한 그런 우려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사실 오늘 새벽에도 소식이 있었지만은 미국 증시에서 이 전 세계 증시에 이제 발목을 붙잡고 있는 그런 문제인데 미국 정부에서 이 지원을 해주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하지만은 시장 참가자들의 반응은 상당히 냉담한 그런 상황인데요. 어떻게 보면은 지원 자체가 밑빠진 독에 물 붓기다 또는 CT그룹뿐만이 아니라 AIG 그룹도 국유화에 대한 어떤 이 거론이 될 수 있는 그런 기업이다, 금융기관이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그것 때문에 투자 심리가 계속 이제 위축되고 있고 가장 지금 중요한 여기에다가 지금 이 동유럽의 디폴트 우려감이라든지 또는 그 환율의 급등이라든지 이런 요인들이 또 곁들여지면서 시장을 지금 압박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지금 지난해 하반기의 급락은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그 부실에 대해서 이 사태에 의해서 시장 급락이 지금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라면 이번 증시 급락은 이러한 미국 증시, 미국 금융기관의 어떤 생존 불안감에 대한 그런 요소가 크게 지금 작용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직 지금 크게 터졌다라기보다는 이러한 불안감이 투자 심리를 지금 위축하고 있는 그런 요소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금일 미국의 연준에서는 경제 연준 정책 보고서를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증시 반전의 기회가 될지 지금 관심이 집중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결국 미국에서 금융권의 이러한 불확실 요인이 해소가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지 우리 시장도 진정한 반등이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생각하면은 지수가 우리 시장 기준으로 1000포인트 근처까지 온다라면은 낙폭과대주 위주의 저가 매수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임을 또 잊어서는 안 될 것으로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선 항상 30% 이상은 현금 비중을 유지하면서 시장을 탄력적으로 대응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자, 이어서 투자 전략으로 이야기 화제를 돌려보겠습니다. 어떤 기업들을 추천하시겠습니까? 네, 오늘의 추천 종목은 화우테크로 선정을 했습니다. 화우테크는 본래 CNC 조각기기 그리고 레이저 가공기기의 전문 업체입니다. 이 부분에서 수익성이 상당히 높은 부분인데요. 특히 지금 LED 조명 사업 부분에서 세계적인 인지도가 높아지고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 실적을 보면은 지난해 매출은 759억 원을 달성을 했습니다. 전년도보다 200%가 넘게 증가가 됐고요. 또 영업이익은 159억, 그리고 순이익은 105억. 그래서 지난해 대비 각각 400%대, 그리고 280%대 증가세를 보이면서 뚜렷한 성장세가 이어지고 있는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투자 포인트로서는 정부의 저탄소 배출 사업의 수혜주로 볼 수가 있죠. 사실 올해 지금 펼쳐지고 있는 녹색 성장 테마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정부에서는 2010년까지 공공기관의 전체 조명을 30%를 LED로 교체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LED 조명 사업 부분인 만큼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지금 보고 있고요. 또 캐나다의 LED 사업자로 또 선정이 됐고 서울시의 LED 조명 시범 설치 사업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됐기 때문에 기업 인지도도 계속 넓혀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책 수혜주 중에서 상대적으로 주가의 상승폭이 크지 않다는 점도 가장 큰 메리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직은 3만 원 미만에서 매물대가 형성돼 있고 이 구간을 돌파한 이후에 최근 증시 급락으로 동반 하락의 모습을 보이긴 했습니다만은 작년 10월 달 최저점 대비 최 2배를 넘지 못한 주가 수준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저점 공략이 유효한 그런 위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기술적으로는 최근 이 바닥 매물대를 돌파를 하는 과정에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3만 5천 원 근처까지 갔었는데 여전히 지금 3만 원 구간까지는 이 매물 부담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60일 이평선과 그리고 이 120일 이평선이 서로 교차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추가 급락이 크지 않더라면은 60일선과 120일선 간의 중기 골든 크로스를 기대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 하락 시 매수 포지션이 상당히 유리한 그런 위치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매수 제시 가격은 26,000원에서 28,000원 사이, 그리고 단기 목표 가격은 직전 고점을 고려해서 33,000원, 그리고 손절 가격은 25,000원으로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요즘 가장 각광받는 테마 가운데 하나죠. LED 테마 종목으로 분류가 될 수 있는 화우테크에 관한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자, 그 밖에 또 어떤 기업들이 좋은 기업군으로 정리될 수 있겠습니까? 예, 시장이 계속 침체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관심을 가질 종목들은 참고로 또 생각해 두셔야지 또 강세 장세가 또 돌아올 때 참고를 할 수 있으니까요. 몇 가지 종목을 관심 있게 봐야 될 종목들을 언급을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시장이 침체를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만은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꾸준히 유입되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 또는 추세가 살아있는 그런 종목군들을 선별을 해봤습니다. 먼저 현대모비스가 되겠습니다. 외국인 매수세가 꾸준히 유입되면서 기술적으로도 20일 이동평균선에서 현재 강력한 지지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약세장을 고려한다면 상당히 견조하게 추세를 지금 지켜주고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NHN입니다.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꾸준히 유입되면서 바닥 탈출 시도를 본격적으로 보이고 있다는 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그런 종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시장 지배력이 뛰어나고 거래량이 동반되고 있는 유니드, 이 종목도 시장 침체에도 불구하고 추세가 분명히 살아있고 오늘도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마감을 했기 때문에요. 당분간은 일정 부분 추가 상승이 기대될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술적으로 관심을 좀 가져야 될 그런 종목군들 중에서는 현재 21선 지지 테스트를 받고 있는 한솔 LCD, 그리고 25,000원 아래에서 매수세가 유효하다고 볼 수 있는 태광, 그리고 바닥권 거래 동반이 기대가 되고 있는 이스트 소프트, 이상의 종목들도 기술적으로 특히 이제 시장이 지금 아직 불확실성이 팽배한 그런 장세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러한 개별주들은 기술적으로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증시에 대한 분석과 기업에 대한 추천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동부증권의 한경탁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센재테크를 이어가겠습니다. 대한민국 경제부 증권부 기자들이 아침마다 서울경제TV를 보고 있습니다. 매일 20분 투자로 미 증시 흐름을 한눈에 블룸버그 파이널 워드, 30분 시청으로 아시아 경제까지 한꺼번에 블룸버그 아시아 비즈니스 투나잇, 한글 자막과 함께 방송되는 블룸버그의 또 다른 프로그램들, 주말 인터뷰 프로그램 나이트 토크, 성공한 모험 기업인을 다룬 블룸버그 벤처, 음악과 영화, 순수 미술에서 세계 최고급 레스토랑까지 고품격 문화예술을 소개하는 매거진 프로그램 블룸버그 뮤직, 세계 정재계 거물들의 향배를 통해 글로벌 마켓을 예측하는 블룸버그 폴리티컬 캐피탈, 블룸버그의 간판 스타 버너드 로가 각국 기업과 정부, 각계각층 인물 인터뷰를 통해 경제를 진단하는 블룸버그 보이스, 국내 최초 3시간 내 번역 자막 처리, 블룸버그 TV 국내 독점 채널 서울경제TV에서 이 모든 것을 경험하십시오. 한글로 보는 블룸버그 TV의 실시간 글로벌 경제 정보. 한국 방송사상 외국 경제정보 TV 프로그램을 국내 최초 3시간 내 번역, 자막 처리, 정보 시차를 거의 극복해낸 블룸버그 TV 국내 독점 채널 서울경제TV. 한글 자막과 함께 방송되는 블룸버그 프로그램들을 서울경제TV에서 만나보세요. 블룸버그 TV 국내 독점 채널 서울경제TV. 네, 경제가 무척이나 어렵습니다. 자, 어른들도 힘들어하는 이런 시기인데요. 자, 우리 어린이들도 요즘 같은데 이제 경제 위기가 닥치고 그러니까 이게 본능적으로 이게 어렵다는 걸 알고 다른 때보다 좀 철이 더 빨리 든다는 그런 어른들의 말도 있더라고요. 자, 우리 자라나는 어린이들이 어려서부터 경제 잘 배워서 배워야만 어른이 돼서도 경제 감각을 보다 더 정확히 또 보다 더 풍부하게 갖출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저희들이 어린이 경제 교육을 돕고자 코너를 마련을 했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용돈과 또 그 자녀 용돈 교육법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자, 이어서 이번 시간에는 용돈과 함께 자녀의 경제 교육 방식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SC제일은행 목동 PRB센터의 김희태 지점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지난 시간에 살펴봤었죠. 용돈이 왜 중요한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간단히 정리를 하고 시작을 할까요? 예, 부모님들은 뭐 좋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이제 어린 아이가 들었다 그러면 별로 좋지 않았을 시간이었을 것 같은데요. 네. 오늘도 그 내용이 좀 이어질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아이들 용돈은 정기적으로 일정한 금액을 줘야 되고요. 또한 좀 빠듯하게 줘야 됩니다. 그래야 성인이 돼서 겪을 경제적 문제를 미리 경험해보고 현명하게 대처하는 습관을 들일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 점이 용돈이 경제 교육의 가장 중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성인이 되면 대개의 경우 수입에 비해서 쓰고 싶은 것이 많은 상황을 겪게 되는데요. 네. 임 앵커께서는 수입이 많으셔서 뭐 그런 일은 별로 없으시죠? 뭐 돈이라는 게 이제 아무리 많이 벌어도 이제 항상 부족함을 느끼는 게 그 돈인 것 같습니다. 수입에 따라 지출이 함께 커지는 게 그 세상사가 아닌가 싶던데요. 그러게 말입니다. 예. 이렇게 수입이 지출보다 커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예. 이럴 때 대처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고요. 첫 번째 방법은 불필요한 지출을 억제하는 법, 즉 아끼고 저축해서 사는 방법이고요.
두 번째는 자신의 몸값을 올리거나 더 많은 일을 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을 것이고요. 아이들도 이 부분에서는 벗어나지 못하고 마찬가지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군요. 자, 불필요한 지출을 억제해라. 그리고 또 이제 자신의 몸값을 올리거나 더 많은 일을 해서 이제 수입을 좀 늘리는 그런 방법을 가르치라. 이 두 가지를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사실 뭐 수입이 많다고 한 건 저는 그 농담이고요. 사실 먹고 죽을 애도 없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제 어린 자녀들에게 용돈 이외에 이제 또 심부름을 시키고 돈을 준다든가 아니면 또 저 어렸을 때 저희 부모님도 가끔 그럴 때 있었습니다. 야, 이번 시험에 좀 등수 좀 얼마 좀 올려봐라. 올리면은 뭐 너 갖고 싶어하는 뭐뭐뭐 사주마. 이런 그 유혹을 받았던 적이 있었거든요. 저는 물론 그런 유혹에 굴하지 않고 평균 성적을 항상 지켰습니다만, 자, 이런 방법을 어떻게 사용하는 게 좋을까요? 네, 맞습니다. 부모님들이 가장 자주 사용하는 방법이 성적이 올라가면 원하는 선물을 사주겠다 이런 얘기들을 좀 많이 하고요. 글쎄요, 근데 이 방법이 공부에는 다소 효과가 있는지 검증이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경제 교육에는 별로 권할 만한 방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용돈이 빠듯해서 자신에게 필요한 것을 살 수 없는 것을 깨달은 후에는 아이들한테 적당한 일을 시키고 돈을 주는 방법을 써보면 아주 좋은 효과가 있는데요. 어린 나이에 일을 해서 돈을 번다는 것이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소중한 경험이기 때문일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용돈 이외에도 이제 적합한 일을 시키고 또 그에 맞는 용돈을 일을 한 노동의 대가로 준다. 이거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키는 일이 또 어떤 일을 시키는 것이 경제 교육에 좋다라고 보십니까? 맞습니다. 그게 사실은 좀 어떨 경우에 좀 마땅치 않은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좀 말도 안 되는 그런 케이스가 있는 것 같아요. 당연히 해야 할 일에 대해서 돈을 주는 것은 절대로 금해야 되는 것이고요. 다시 말해서 자기 방을 청소한다든지 동생을 돌본다든지 공부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해야 할 일입니다. 당연히 해야 하는 일에 돈을 주게 되면은 아이를 돈으로 컨트롤하게 되는 그런 경향이 있고요. 결국은 아이가 돈에 끌려다니게 만들 수 있을 위험성도 좀 있습니다. 아이한테 일을 시키고 돈을 줄 만한 일은 아이 입장에서 자신에게 그렇게 큰 도움이 되지 않는 일들인데요. 예를 들어 보면 부모님 구두를 닦는다든지 자동차 세차를 돕는다든지 하는 일들이고요. 아이가 원래 해야 될 의무사항이 아닌 남을 도울 수 있는 일을 하게 하고 그것에 합당한 돈을 주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 그 자기 방 청소를 당연히 해야 할 일로 꼽으시는 걸 듣고 제 속이 좀 뜨끔했습니다. 좀 열심히 해야겠는데요, 저도. 그런데 이제 구두를 닦는다든가, 이제 세차를 한다든가, 돕는다든가 이런 걸 했을 때 과연 얼마 정도의 그 노동의 대가를 책정해서 주는 게 적합할까요? 그래서 먼저 결론은 일반 사회에서 지급되는 정도의 금액을 주는 것이 적당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네. 근데 예쁜 우리 애기가 이렇게 어려운 일을 했으니 너무너무 진짜 훌륭하다. 닌텐도나 아니면 최신형 핸드폰을 사줘야지 하는 식으로 대가를 준다고 하면 자기가 한 일이 어느 정도의 값어치가 있는 일인지를 어린아이들이 느끼지를 못하게 됩니다. 과도하게 평가할 수 있겠군요. 자기 자신의 그렇죠. 한 노동에 대해서. 예. 앞으로도 사회생활 하는 데 있어서도 자기의 노동이 충분한 어떤 그런 대가를 받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그런 금액이 적당할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세차 도우미를 했다. 그러면 한 2,000원 정도, 구두 닦기를 했으면 한 1,000원 정도, 일반적인 비용에서 어린이가 좀 미숙한 정도를 좀 감안한 그런 금액 정도가 적당하리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구두를 닦았다 아니면 세차를 도왔다 그러면은 구두를 닦고 세차를 하는 곳에 직접 데려가가지고 저분들이 저렇게 완벽하게 또 저렇게 힘들게 일을 해서 얼마를 받는다. 그러니까 너는 한 요 정도를 받는 게 낫겠다라고 좀 비교해서 그 책정한 가치를 좀 인식시키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문득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현장에서 바로 느낄 수 있는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사실 뭐 아이들이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자기가 뭔가 이제 너무나 갖고 싶은 물건들이나 뭐 너무나 갖고 싶은 게 있을 때 사달랄 때까지, 사줄 때까지 사달라고 이제 생떼를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가끔 백화점 같은 데 다니다 보면은 이제 그 길바닥에 들어 눕는 애들까지도 간혹 보게 되는데요. 자, 이럴 때 이거 난감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때를 쓰고 응석을 부리는 경우에 사실은 그 경우에 그 부분을 그 어린 아이한테 오케이를 해주고 결국 버티다 마지막에 사주는 것은
앞으로 모든 그 어린 아이가 앞으로 닥칠 어떤 그런 어려움에 외래 더 그렇게 여러 가지 고집을 피우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잘못된 교육이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요. 어린 아이한테 교육을 시키는 것은 네가 사고 싶은 것이 욕망이냐, 실질적으로 필요에 의해서냐라는 그 두 가지를 교육을 시켜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냥 갖고 싶은 것과 꼭 필요한 것을 구분하게끔 교육을 시켜야 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예를 들어서 마트에 따라온 아이가 요즘 유행하는 예쁜 캐릭터가 잔뜩 그려져 있는 노트를 사달라고 할 때 이미 집에 새 노트가 많이 있다면 이는 욕망이 될 것이고요. 이때는 진지하게 아이들에게 왜 갖고 싶은지를 물어보고 충분히 이해한다는 그 부모님의 마음을 담아서 그냥 갖고 싶은 물건과 꼭 필요한 물건의 차이를 설명하면서 마음이 아프더라도 단호하게 거절하는 방법을 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계속 생떼를 쓰고 그럴 때는 그냥 매몰차게 그냥 돌아서는 게 맞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 부모님들이 결국은 어린아이들을 그 마트 길거리에서 우는 것을 또 달래다가 때리다가 결국 사주는 모습을 많이 보는데요. 네. 전문가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그 어린아이의 생떼에 결국은 넘어가서 시간을 끌다가 결국 사주게 되면 그 다음에는 그 어떤 습관이 계속 이어진다고 하니까요. 가슴은 아프더라도 매몰차게 좀 끊는 그런 습관을 들여서 그 인생의 아픔을 어릴 때부터 조금 경험을 해서 나중에 나이 먹어서 좋은 어떤 습관을 정착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 3살 버릇이 80까지 간다는 그런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겠죠. 자, 요즘 그 부모님들께서도 이제 자녀들의 어떤 경제 교육에 대한 그런 관심도 높으시고 또 아이들 자체도 이제 그런 그 필요성을 알게 모르게 조금씩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아이들에게 어떤 이런 용돈 같은 게 생기고 주고 노동에 대한 대가를 주고 그럴 때 이런 돈을 좀 차곡차곡 모아가지고 뭔가 한 덩어리로 좀 불려나가고 만들어주는 그런 기쁨을 느끼게 하는 그런 것도 좀 필요하겠죠. 예, 그건 다음 시간이나 그 다음 시간에 준비를 좀 하겠습니다. 네, 제가 좀 앞서 가보려고 했더니 절대 예습을 못하게 하십니다. 자, 우리 김희태 지점장께서는 그럼 이제 자녀를 이제 키우셨을 텐데, 자, 그럼 이제 어떤 경우가 이제 가장 그 힘들던가요? 이렇게 자녀들의 경제 교육을 시킬 때 아무래도 전문가로서 이게 조언을 해주실 때하고 막상 예쁜 내 자식한테 이제 아버지로서 이게 교육을 시킬 때 막상 현실과 그 이론이 좀 다를 수도 있겠다 싶은 그 괴리감이 있겠다 싶은데요. 어떤 부분이 막히던가요? 예, 이제 어려운 질문이면서 좋은 예. 질문이신데요. 근데 문제는 요즘 어린아이들이 너무 힘듭니다. 그 학원에 사실은 학교 수업에 기타 여러 가지 그 활동들을 하느냐고 거의 그 초등학생, 중학생만 되면은 거의 얼굴을 볼 수 없는데 예. 그 친구들한테 사실은 매몰차게 경제 교육을 시킨다는 것이 사실은 쉽지는 않은데 그럴 때일수록 서로 어떤 그 가족 회의라든지 기타의 어떤 그런 방법을 이용해서 진짜 너한테 너무 수고롭고 고생을 많이 하고 네. 우리 앞날을 위해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내가 그것에 대한 충분한 어떤 대가를 마련해 주겠다. 용돈도 좀 적당히 좀 주고 네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펀드 같은 거를 가입을 해주면서 너의 앞날에 대한 대비도 내가 해주고 있는데 그럴 경우에 네가 어느 정도 해줘야 되는지 경제교육을 위해서 어느 정도 서로 그 의견에 맞는지에 대해서는 자주 토론하는 수밖에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부러라도 기회를 내서 최소한 한 2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어떤 그런 그 가족 회의 시간에 어떤 용돈이나 경제교육 또 부모님이 얼만큼 자녀들을 위해서 열심히 살면서 그 어떤 그 소득을 내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런 시간을 굳이 좀 시간을 따로 갖고 좀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그 자녀들이 좀 나이 먹고 이제 머리가 좀 크기 시작하면 부모님들과 이제 이야기 나누는 거 좀 싫어하기도 하고 귀찮아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야, 네 앞으로 이러한 펀드 같은 거 좀 만들어주고 이렇게 운용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슬쩍 흘려주면은 귀가 솔깃해가지고 아마 대화에 더욱더 적극적으로 동참하면서 경제에 대한 관심도 갖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지금까지 SC제일은행 목동 PRB센터의 김희태 지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원달러 환율이 급등을 했습니다. 지나치게 많이 오르고 있는데요. 지난 98년 3월 이후 또다시 최고치로 올라섰다고 합니다. 환율 불안의 이 코스피 지수도 전날 상승분을 하루 만에 모두 다시 토해내고 말았는데요. 금융시장이 재차 불안감이 커지면서 요동치고 있는 그런 양상입니다. 삼성증권은 오늘 주시장 전망 보고서를 통해서요. 3월 달에는 미국의 GM의 파산 그리고 은행의 국유화, 동유럽 국가 디폴트 등 해외 악재가 동시다발적으로 터질 가능성이 무척이나 높기 때문에
코스피 지수가 1000 이하로 떨어져서 지난해 저점인 938.8포인트를 하향 돌파할 그런 테스트를 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사실 지난 전저점이 지금 경제 위기가 그때보다 점점 더 완만하긴 하지만 점점 더 깊어지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는 것을 감안하고 보면은 그 전저점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 것인가 하는 그런 생각도 한번 하게 됩니다. 자,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